늦은 오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이 비걱거리는 소리, 낮게 깔린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 한 구석, 무릎 타묘를 덮고 앉아있던 정혜란 78세은 담요 끝자락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본 사진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 20살이 된 조카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조카의 손을 꼭 잡고 했던 약속. 이제 성공하면 꼭 이모한테 은혜를 갚을게요. 그러나 그 다짐은 이제 공허한 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카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친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고작 5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헤라는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래도 조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학비가 부족하면 밤늦도록 병원 야근을 뛰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없는 돈도 쥐어짜냈습니다. 조카가 결혼할 때는 모든 걸 털어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이모는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 제가 모실게요. 따뜻한 가정을 약속하던 조카 부부의 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조카 부부가 퇴근 후에도 인사를 건너뛰기 시작했고,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혜란을 제외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의자가 언제부턴가 한 자리 부족해졌습니다. 집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조카 부부가 바쁘니 피곤할 수도 있다고. 젊은 부부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쌓인 먼지를 닦고 있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멈칫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데 알아봐야지.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죠. 손에 들고 있던 먼지떨이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불편하지 않아? 눈치도 보이고 집도 좁고 어차피 오래 계실 것도 아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망설이던데 결국 동의했어. 오래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지. 이모님도 이제 연세도 많고 그게 서로 편한 길 아니겠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태연하게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귓가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헤라는 무릎을 꿇고 쌓인 먼지를 닦으려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짐이구나. 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짐 취급이었습니다. 헤라는 혼자 남겨졌을 때도 조카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다 그렇게 해. 언제까지 모시고 살 수 있겠어?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헤란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하려 했었고, 몸이 아픈 날에도 약값이 모자라면 자신이 먹을 밥값을 줄였습니다. 조카에게만큼은 가난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돌아와도
따뜻한 밥을 챙겨주며 잘 먹어야 힘내서 공부하지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조카가 이제 와서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헤라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속 깊이 끌어올랐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조카는 늘 헤란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늦은 밤 병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졸린 눈을 비비며 칸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모, 피곤해. 내가 안마해줄까? 그 작은 손으로 서툴게 어깨를 두드리던 조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성공하면 꼭 이모한테 은혜를 갚을게요. 약속했었습니다. 헤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지민이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니.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뺨을 때렸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지만은 않겠다. 조카 부부는 모릅니다. 헤란이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강인한 사람이라는 걸. 이대로 밀려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는 늘 희미한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던 정혜라는 가끔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깔린 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 오늘도 늦어요? 병원 근처에서 혜란을 기다리던 어린 조카는 언제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도시락 가방을 꼭 쥐고 혜란을 기다리며 졸린 눈을 비비던 그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미안해, 오늘도 늦었지. 혜란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도 조카에게만큼은 힘든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모. 난 이모가 최고야.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헤란의 인생은 조카가 전부였습니다. 28살 간호사가 된 헤란은 꿈이 많았지만 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동생이 남긴 어린 조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헤란아, 내가 아니면 저 아이를 누가 키우겠니? 주변에서는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조용히 헤란의 결정을 걱정했습니다. 내 인생도 살아야지. 너무 큰 짐을 짊어지는 거 아냐? 그러나 헤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혼자가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키울 거야. 이 아이만큼은 절대 외롭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 다짐 하나로 헤라는 청춘을 온전히 조카에게 바쳤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고 돌아와도 조카의 아침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피곤에 겨워 잠들고 싶어도 헤라는 밥상 앞에서 조카가 한 숟갈이라도 더 먹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조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헤란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모, 나 학용품이 필요해. 이모, 체육복이 다 낡았어. 이모, 소풍 가는데 용돈 좀 줄 수 있어? 헤라는 늘 조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신의 옷을 사지 않았고 병원에서 남는 반찬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이 오가는 장면을 보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라는 조카를 위해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나중에 크면 꼭 효도할게요. 졸업식 날 조카는 그렇게 말하며 헤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꼭 이모한테 은혜를 갚을게요. 그 다짐이 헤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조카가 대학에 들어간 후 헤란은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와 학비는 여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헤라는 단호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 돈 걱정은 하지 마. 그 말에 조카는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습니다. 졸업 후 조카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몇 년 뒤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모, 결혼하고 나면 꼭 같이 살아요. 이모도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지내요. 그 말을 듣고 헤라는 조카를 위해 마지막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진 돈을 털어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이모,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조카의 표정에는 분명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헤라는 조카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모, 밥 먹어요. 조카 부부는 여전히 헤란을 챙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모,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렸던 말들이 어느 순간 헤란을 멀어지게 하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어색해졌고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모님, 저희가 조금 더 넓게 쓰면 안 될까요? 조카 며느리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점점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모님 방이 너무 넓어요. 저의 방이 필요한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헤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점점 밀려나겠구나. 그제야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조카는 더 이상 헤란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불편함을 드러냈고 조카는 애써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헤란이 아프면 조카가 손을 꼭 잡고 약을 사오던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헤란이 피곤해 보이든 힘들어 보이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거실에서 들려온 말이 헤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요양원 보내야죠. 그래야 집도 온전히 우리 것이 되고 편하잖아요. 조카가 헤란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헤란만이 조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조카를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 헤라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카 부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늦은 오후, 헤라는 작은 방 안에서 나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조카 부부의 태도가 부쩍 변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문을 쾅 닫고 다닌다든지, 저녁 식사 시간에 일부러 늦게 들어와 혼자 밥을 먹게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조카 며느리가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모님도 이제 요양원 가셔야죠. 그래야 우리도 좀 편하게 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이미 조카 부부의 본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짐처럼 여긴다는 것도, 하루빨리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도.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은행 대출 관련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1억 원이 승인된 상태인데 서류 진행을 위해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헤라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출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진행된 거니 맞는데요. 이미 일부 금액이 인출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 뛰었습니다. 단 한 번도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으로 1억 원이 대출될 수 있단 말인가? 잠깐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챙기고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확인한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시면 고객님 명의로 지난달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서류에 직접 서명하신 게 맞으신가요? 헤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글씨체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거 제가 서명한 게 아닙니다. 직원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제출되었습니다. 순간 헤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몇 달 전 조카가 뜬금없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모님, 도장 하나 새로 파는 게 어때요? 요즘은 전자서명도 편리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내 도장을 몰래 사용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상황을 파악해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헤라는 곧바로 조카를 불렀습니다. 경민아, 너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조카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모, 무슨 일이세요? 헤라는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한 짓이니? 조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그거요? 별일 아니에요, 이모님. 별일이 아니라고. 솔직히 이모님 돈 그냥 놔두면 뭐해요? 어차피 쓰지도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죠. 그 순간 헤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잖아. 조카는 한숨을 쉬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이모님, 그렇게 따지면요. 그동안 제가 이모님한테 받은 거 다 따져볼까요? 저 키워주시고 대학 보내주시고 집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돌려드리는 거죠. 가족끼리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제껏 내가 해준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 도장을 몰래 찍은 거야? 이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거 신경 쓰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냥
제가 대신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카는 태연하게 말하며 헤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헤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밀려오는 분노를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헤란은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떠나는 것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헤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모님, 어디 가세요? 조카가 잠결에 거실로 나와 헤란을 보며 물었습니다. 헤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행 일 보러 가야지. 아, 그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헤라는 잠시 조카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내 걱정이나 해라. 조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헤라는 집을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조카 부부는 아직 자신들이 한 짓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헤란이 결코 쉽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헤라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이 조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신이 돈을 대고 조카 앞으로 등기를 해주었던 증거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대출을 막기 위해 직접 작성했던 서류와 입금 내역, 심지어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헤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조카 부부가 방심할 수 있도록 오히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헤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조카 부부는 이미 자신을 무력한 노인이라 여겼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방심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헤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카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네. 병원에도 다녀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다. 조카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그러니까 요양원 얘기 진작에 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할 집인데 이모님도 편해지시고 우리도 좋고요. 그 말에 헤라는 가슴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 삼켰습니다. 그들은 헤란이 무력하고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마저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도 애 키우고 살림하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이모님도 혼자 사는 것보단 요양원에서 친구들이랑 계시는 게 낫죠. 헤라는 일부러 약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 좀 해보마. 조카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헤라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류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진행하시죠. 변호사는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집문서 반환 소송이었습니다. 조카 명의로 되어 있지만 헤란이 자금을 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분히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대출금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 신고였습니다. 조카가 헤란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이제 조카 부부를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헤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민아, 집문서 때문에 할 얘기가 있다. 며느리랑 같이 오너라.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카 부부는 다소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모님, 왜 또 이러세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되잖아요. 조카가 한숨을 쉬며 말을 건네자 케라는 조용히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정혜란 씨께서 집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조카분께서는 대출금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순간 조카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조카 며느리는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조카는 당황한 듯 서류를 마구 넘기다가 결국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모, 가족끼리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우리 집이잖아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혜란 씨께서 돈을 대셨고 명의만 조카 앞으로 해둔 상태였죠. 이제 법적으로 바로 잡을 뿐입니다. 조카 부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모님, 우린 가족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조카가 애타는 목소리로 헤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헤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더욱 이러면 안 됐어. 순간 조카 부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 가족이니까 내가 가진 걸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가족이니까 내 재산을 훔쳐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었겠지. 조카 부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그 말과 함께 변호사는 정식 소송 서류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혜란 씨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조카 며느리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는지 다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집도 잃고 돈도 없는데. 조카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모,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헤라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너희가 몰랐다고. 아니, 잘 알면서도 그랬겠지. 그날 이후 조카 부부는 대출금과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났고 조카는 직장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조카 부부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카가 있던 방은 텅 비었고 부엌도 예전보다 한결 넓어 보였습니다. 헤라는 방 안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태껏 마음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마루 위에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들이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헤라는 작은 다과상을 펴고 혼자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카를 키우며 늘 희생했던 삶, 배신당한 뒤에도 그들을 용서할까 고민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헤라는 묵묵히 자신만의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집을 정리한 뒤 헤라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들렀던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오셨네요. 복지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헤라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오려고 해요. 헤라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이곳이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떠들고 놀고 있었지만 그 아이만큼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왜 혼자 있니? 소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천천히 소녀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소녀가 조그맣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헤라는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헤란 역시 오랫동안 외로웠습니다. 조카를 키우며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헤라는 소녀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복지관에서 밥을 먹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소녀도 점점 헤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헤란이 소녀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소녀는 밥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헤라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되었지. 소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그 순간 헤라는 소녀가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헤라는 순간 놀라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빛 속에는 불안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거절당할까봐 조심스럽게 내뱉은 말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헤라는 천천히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구나. 소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헤란과 소녀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소녀는 부지런히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헤란은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던 중 소녀가 헤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은 꼭 피가 통해야 하나요? 헤란은 조용히 웃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거야. 소녀는 그 말을 곰곰이 되새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헤라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네. 과거의 배신과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헤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방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어쩐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헤란의 삶에는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